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어느 날 밤, 한 청년의 수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논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물론 논문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워야만 했다. 새벽 2시, 그의 눈은 모니터의 푸른빛 때문에 피로가 쌓여 몹시 아팠고 커피잔 옆에는 쓰레기처럼 구겨진 노트들과 잡다한 메모들이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 모니터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가동 문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화면은 완전히 흐릿해지고 그러더니 이상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흔한 바이러스 광고 영상처럼 보였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화면에는 낡고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누군가가 나와 있었고 걸어가는 발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비현실적일 만큼 크게 들려왔다. 조금 불안해진 수연은 컴퓨터를 재부팅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컴퓨터는 아예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화면은 더 많은 노이즈로 덮였으며 마치 영상 속의 인물이 그를 직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영상을 통해 그 인물이 걷고 있는 곳이 복도가 아닌 그의 아파트 단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화면 속에 벽에 붙어있는 낙서조차도 똑같았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화면 속 인물이 그의 방 앞에 설까봐 불안해졌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영상 속 인물은 점점 그의 아파트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점점 그 복잡한 화면 안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그를 찾은 이는 없었다. 이상하게도 방 안에는 한기가 스며들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바닥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는 미지의 번호였다. 그는 당황스러웠지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흐릿하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시간은 끝나간다. 생각해내야 한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머리가 하얘졌고 거부감에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모니터가 다시 켜지며 채팅창 하나가 떴다. 기억하지 못하면 곧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 수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머릿속에는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공포는 점점 그를 잠식해갔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자신의 컴퓨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의 예전 친구인 지훈의 이름이 떠올랐다. 지훈은 평소 도시 괴담과 초자연 현상을 믿던 친구였고 예전부터 그에게 여러 가지 괴담을 들려주곤 했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호출 끝에 지훈은 전화를 받았고 상태를 설명하자 지훈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내가 있는 곳 말야. 거기서 옛날에 희한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 한 여학생이 실종되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 지훈의 말에 수연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뒤에 구름이 몰려오듯 하얀 장막이 스며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듯 방 안이 서늘해졌다. 허나 그 순간 정신이 들었다. 수연은 다급하게 거울을 찾기 시작했다. 책상 모퉁이에 있던 작은 거울을 집어 들자마자 무언가 글씨가 보였다. 잊어야 해. 내 기억 속의 저주라는 단어였다. 수연은 그 말을 읽으며 깨달았다. 자신과 지우는 실종된 소녀의 오랜 친구였고 그녀의 마지막 호소를 잊어버린 탓에 이 모든 현상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애썼다.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환한 빛이 비추며 미처 완성되지 않은 논문의 화면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대학 시절 소녀와 함께 했던 사진이 있었다. 수연은 소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멈추었다. 이후 그 이상한 현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수연의 방 안은 더 이상 그 으스스한 공포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소녀의 얼굴을 기억하며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자 앞으로 닥칠지 모를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대비였다. 외부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저주를 극복해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불침번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이제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복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지우는 방학을 맞아 친구 셋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외딴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펜션은 숲 깊은 곳에 홀로 자리 잡고 있었고 주위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도착했을 때는 까맣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첫날 밤, 네 사람은 함께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웃음소리가 산속에 맑게 울렸고 술을 조금 마신 그들은 행복한 기분에 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우는 갑자기 우환이 느껴져 몸을 떨었고 그와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좀 더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매우 낮고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멀리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너희도 들었어? 저 소리? 지훈이 물었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숲속에는 그들뿐이었기에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불안한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마침내 잠들었지만 곧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숲속을 헤매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친구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농담 섞어 이야기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혼자 펜션 주변을 걷기로 했다. 숲속 길을 걸으며 어제 있었던 일이 단순한 착각이길 바랐다. 그런데 숲길을 걷던 중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사이에 오래된 글씨가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자가 많이 바래서 읽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밑에 새겨진 짧은 문구는 분명하게 보였다. 여기는 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다. 이 비석이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경고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냥 장난이겠지. 누가 일부러 겁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펜션 주위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맴도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번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라보이는 검은 그림자는 확실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그림자는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다가 천천히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짐을 싸고 차에 올라탄 그들은 밤새도록 도로를 달렸다. 그러나 차가 펜션을 벗어날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펜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디선가 낯선 여자가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도로를 달리면서도 지훈의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신체는 조금씩 식어갔지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녀가 나타나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았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이 그날 밤 경험한 공포는 오래도록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무엇이 그 숲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비석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불청객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 전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꽤 오래되어 엘리베이터조차 삐걱거리고 복도에는 길게 늘어진 형광등들이 깜빡이며 간신히 빛을 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문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바람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 서서 나를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주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시각에 방문 앞에 서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과 쇳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이웃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괴담에 시달리던 나는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지인은 내게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붙은 것이 아니냐며 무당을 찾아가 볼 것을 권했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죠.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불청객이 있어. 한 여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당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 함께 있었지. 나는 기겁하며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은 나에게 그녀가 생전에 이곳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아직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곳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 나는 집에서 작게나마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밤의 고요함만이 나를 반겼죠. 그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드디어 편히 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가끔씩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런 썰을 들으면 가끔씩 밤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이겠죠. 조심하세요. 불청객은 당신의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